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깐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상이죠? 여러분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는 그 10분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빈자리에서는 마우스가 막 스스로 화면을 이리저리 오가면서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완전 유령이네요. 그러니까요. 키보드는 막 쉴 새 없이 타이핑을 치고 있고 어제 정리해둔 수백 명의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을 딱 읽어드려서 하나하나 완벽한 형태의 워드 문서로 찍어내고 있는 거죠. 야, 그거 진짜 꿈의 직장인데요? 맞아요. 심지어 그 문서들을 PDF로 싹 변환해서 각자의 이메일로 전송까지 마칩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딱 들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이미 반나절치 업무는 완벽하게 끝나 있는 거죠.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근데 이게 유령의 소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놀라운 마법의 청사진이니까요. 정말 매력적인 오프닝이네요. 사실 우리가 오늘 분석할 자료가 제목은 그냥 4 자동화 프로그램 만들기 PPTX예요. 네, 되게 딱딱해 보이죠?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단순한 자동화 구축 가이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코딩 교재가 아닙니다. 아, 코딩 교재가 아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컴퓨터 안에 지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나만의 디지털 비서를 탄생시키는 아주 치밀한 설계도에 가깝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코드가 쓰였는지를 막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네네.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화면을 클릭하던 작은 파이썬 스크립트가 어떻게 문서를 이해하고 다른 프로그램들과 소통하고 마침내는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기기 자체를 통제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쫙 추적해 볼 예정입니다. 기대되네요. 이 청사지를 다 읽고 나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컴퓨터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장 밑바탕이 되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죠. 이 디지털 비서에게 물리적인 그 손발을 만들어주는 단계 말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은 결국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물리적 행위잖아요. 그쵸. 클릭하고 타이핑하고.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신하게 만들려면 일종의 디지털 손과 발을 달아줘야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청사진은 본격적인 물리적 제어에 앞서서 자동화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한계점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갑니다. 한계점이요? 네, 바로 외부 환경과의 충돌이죠. 아, 그 영어 문서를 읽어드려서 한글로 번역한 뒤에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는 스크립트 설명하는 부분 말이죠. 챕터 9에 나오는. 맞습니다. 메인 9-1 파이썬 스크립트죠.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단순히 구글 번역 기능을 끌어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21년 11월에 배포된 특정 버전이요. 아, 구글 트랜스 4.0.0-1 C1이요. 네네, 정확히 그 버전을 반드시 콕 집어서 설치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더라고요. 게다가 설치 과정에서 막 액세스 거부 오류가 나면 코드 편집계를 무조건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실행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조언까지 덧붙이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특정 과거 버전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단서입니다. 민감하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코드를 한번 짜두면 영원히 변하지 않은 되게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일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짜두면 끝 아닌가 하고. 하지만 현실의 자동화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지각판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구조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잖아요. 아, 그렇죠. 매일 바뀌죠. 만약 우리가 최신 버전을 무작정 사용하거나 버전을 까 고정해두지 않으면 구글 서버가 조금만 구조를 바꿔도 우리의 디지털 비서는 갑자기 길을 잃고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코드가 살아 숨쉬는 생태계 자체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군요. 외부 서비스의 구조가 바뀌면 내 스크립트도 덩달아 고장날 수 있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인위적으로 딱 고정해 두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아까 그 관리자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외부 프로그램이 갑자기 시스템 내부의 파일을 막 읽고 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안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어벽을 딱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스크립트는 내가 허락한 안전한 비서니까 막지 마. 이렇게 운영체제에게 마스터키를 쥐어주는 행위가 바로 관리자 권한 실행인 셈이죠. 오, 마스터키. 비유가 확 와닿네요.
코드가 돌아가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완벽한 코드를 짜도 문지기에게 막혀서 첫걸음도 뗄 수 없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보안의 문지기를 통과하고 환경의 변수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비서에게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르쳐 볼 차례네요. 네, 챕터 10에 나오는 오토마우스 웹 자동화 부분이죠. 맞아요. 파이오토구이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데 마우스와 키보드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기술을 보면 구조가 꽤나 직관적이면서도 섬세하더라고요. 명령어들이 아주 방대하죠. 네. 특정 좌표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는 move to라던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져라 하고 지시하는 move rel도 있고요. 50,50 위치를 특정해서 클릭하는 클릭 함수도 있죠. 아, 2초간 꾹 눌러서 드래그하는 드래그 투 기능도 신기했어요. 더블 클릭이나 우클릭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화면의 특정 영역만 딱 잘라서 캡처하는 스크린샷 기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사람 손이랑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움직임의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타이프라이트 명령으로 1초 단위로 간격을 두고 타자를 치게 만들거나 마우스를 2초 동안 천천히 끌어서 드래그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냥 컴퓨터니까 순식간에 데이터를 확 입력해버리면 속도도 빠르고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물리적인 타이밍을 흉내내서 1초씩 쉬면서 타자를 치게 만드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기술적 그리고 실무적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만약 컴퓨터의 연산 속도 그대로 0.001초 만에 웹사이트에 수백 개의 글자를 쏟아부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가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비서가 웹사이트의 경비원들에게 기계라는 걸 들키지 않도록 일부러 사람인 척 위장막을 씌우는 거군요. 약간 느릿느릿 타자 치고 마우스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정확합니다. 게다가 이 자동화 스크립트들은 진짜 물리적인 마우스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죠. 운영체제 밑바닥으로 쑥 내려가서 하드웨어 입력 신호망에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렸다는 그 전기적 신호 자체를 신호 자체를요. 네, 직접 주사기로 찔러 놓듯이 주입하는 원리입니다.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이야, 정말 기발하네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디지털 유령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이오토구이 라이브러리가 놀랍게도 한글 입력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한국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한국어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겠죠. 아니, 영어나 숫자는 잘 쳐지는데 왜 한글만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컴퓨터가 문자를 인식하는 근본적인 역사랑 관련이 깊습니다. 역사요? 네,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나 라이브러리들은 영어의 기본인 아스키 코드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거든요. 영어 알파벳은 키보드 자판 하나를 누르면 A라는 글자 하나가 1대1로 툭 튀어나오는 아주 단순한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초성, 중성, 종성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글자가 완성되는 그 조립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아, 기역 누르고 아 누르면 가로 합쳐지는 거. 맞아요. 이 과정에는 운영체제 내부의 복잡한 한글 입력기, 즉 IME가 개입해야 하는데 단순한 키보드 입력 매크로는 이 조립 과정을 처리할 지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알파벳은 창고에서 완성품을 그냥 쓱 꺼내오는 거라면 한글은 부품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이 스크립트는 조립할 줄을 모른다는 거군요. 딱 맞는 비유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장벽을 우리의 청사진은 어떻게 우회하고 있나요? 이 해결책이 저는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압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영리한 방법이죠. 바로 아나콘다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파이클립 라이브러리를 써서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클립보드라는 공간을 임시 창고로 활용하는 겁니다. 맞아요. 스크립트에게 직접 한글 타자를 치라고 시키는 대신에 스크립트가 다룰 수 있는 그 클립보드라는 보이지 않는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한글 문장을 통째로 그냥 복사해 두는 거죠. 네. 그리고 스크립트에게는 딱 한 가지 명령만 내립니다. 컨트롤 키와 V 키를 동시에 눌러라. 즉, 호키 명령어로 단축키만 쏘는 거죠. 그 순간 화면에는 완벽한 한글이 짠나고 나타나게 되고요. 와, 이 우회법이 진짜 훌륭한 게 프로그래밍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면 돌파만 고집하지 않고 운영체제가 이미 잘 만들어둔 기본 기능인 복사 및 붙여넣기를 중간 기착지로 활용해서 한계를 돌파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목적지까지 직통열차가 없다면 환승역을 거쳐가는 아주 논리적인 사고방식이죠. 이런 논리의 우회로를 발견할 때마다 진짜 묘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한글까지 무리 없이 다루게 되고 챕터 11에 보면 여기에 정해진 시각마다 알아서 동작하게 만드는 스케줄 라이브러리의 타이머 기능까지 딱 결합을 하더라고요. 네, 스케줄 라이브러리죠.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 비서는 PC 메신저, 즉 PC 카카오톡을 열어서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비저에게 기본적인 손발이 생겼고 이제 시계도 볼 줄 알게 된 셈이죠. 훌륭한 순입사원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비서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갉아막는 그 지루한 사무실 업무의 늪을 한번 빠져나와 볼까요? 좋습니다. 사무직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곳, 바로 엑셀과 워드, 그리고 이메일이잖아요. 아, 쳐다보기도 싫네요. 이 청사진은 방금 우리가 만든 물리적 제어 능력의 데이터 처리라는 두뇌를 결합해서 아주 잘 짜인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구축해냅니다. 그 챕터 12에 나오는 수료증 자동 생성 과정 말이죠. 메인 12-1 파이썬 파일, 수백 명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힌 엑셀 파일을 쫙 읽어와서 각각의 이름이 들어간 수료증을 자동으로 워드 문서로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배포하기 쉬운 PDF로 변환하는 거.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결과물의 시각적인 디테일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자료에 첨부된 완성본 이미지를 보니까요. 문서 외곽에 아주 깔끔한 노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문서 우측 하단에는 붉은색 폰트로 파이썬인이라고 찍힌 그럴싸한 직인 도장까지 완벽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죠? 네, 누군가 수작업으로 진짜 열과 성을 다해 만든 것 같은 이 완벽한 수료증이 엑셀 명단수만큼 순식간에 팍팍 복제되어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명의 디지털 장인들이 완벽하게 협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엑셀이라는 창고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집어옵니다. 첫 번째 장인이네요. 네, 그럼 다음 장인 파이썬 독스 라이브러리가 워드라는 조립 라인에서 그 데이터를 지정된 양식의 빈칸에 쏙쏙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러리 독스2 PDF가 완성된 워드 문서를 PDF라는 상자에 담아 딱 포장까지 마무리하죠. 사람이 중간에 개입할 틈이 전혀 없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인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엑셀에서 명단 복사하고 워드 열어서 이름 붙여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느라 밤을 새워본 적 있으시다면 이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구원처럼 느껴질지 아마 진작에 가실 겁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은 기술이 있습니다. 챕터 13이랑 14에 나오는 이메일 수집과 발송의 자동화입니다. 아,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문서에서는 특정한 패턴을 매칭하는 기술, 즉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웹사이트들을 막 돌아다니며 이메일 구조를 띈 텍스트만 귀신같이 찾아내 엑셀에 모은다고 설명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주소록을 바탕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서버를 거쳐서 수백 통의 대량 이메일을 파이썬 코드로 단숨에 쏴버립니다.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건 대체 어떤 원리로 이메일만 쏙쏙 골라내는 건가요? 정규 표현식은 아주 고도로 훈련된 탐지견과 같습니다. 이 탐지견은 텍스트의 의미를 읽는 게 아니에요. 구조와 형태만을 인식하도록 훈련되어 있죠. 구조만요? 네. 예를 들어 알파벳이나 숫자가 몇 개 오고 그 뒤에 반드시 골뱅이 기호가 붙은 다음 다시 알파벳이 오고 마지막엔 .com이나 .net 같은 마침표 구조가 온다. 이런 규칙 자체를 수식으로 만들어서 던져주는 겁니다. 아, 주소의 생김새를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탐지견은 방대한 웹페이지의 글자들 속에서 오직 그 규칙에 딱 들어맞는 형태만 정확하게 물어옵니다. 그게 진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저 수학적 구조가 일치하는지만 보는 거죠. 잠깐만요. 웹사이트에서 탐지견을 풀어서 특정 패턴의 이메일 주소를 싹 다 긁어 모은 다음에 파이썬 서버로 수천 통의 메일을 한 번에 보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닌가요? 어떤 그림이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메일함을 딱 열었을 때 그 스팸 메일함에 산처럼 쌓여있는 바로 그 대출 광고나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메일들이 발송되는 원리랑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아주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구조적으로 그 두 시스템은 100% 동일합니다.
100%요? 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멋진 수료증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수강생 명단에 대량으로 발송한다면 이 기술은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는 정말 혁신적이고 위대한 생산성 도구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막 무작위로 뒤져서 동의받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싹 수집한 뒤에 광고를 살포한다면 그건 그 즉시 불법 스팸 발송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기술의 극단적인 양면성 혹은 중립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망치라는 도구가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창문을 깰 수도 있는 것처럼 파이썬으로 구축한 이 대량 발송 시스템은 그저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할 뿐이에요. 아, 시스템은 잘못이 없다. 네. 결국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이 코드가 작동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도구는 가치 중립적이다. 결국 설계자의 의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참 묵직한 사실이네요. 자, 이제 이 강력한 시스템을 내 PC 안에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았죠.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회의실에도 가야 하고 밖에서 점심도 먹어야 하고 퇴근길 지하철도 타야 합니다. 내 자리에 묶여있는 이 유령 비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옆에서 바로바로 보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청사진의 세 번째 진화 단계로 우리를 안내하네요. 단순히 내 PC 안에서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을 넘어서 외부의 메신저 플랫폼들과 연결을 맺고 스마트폰이라는 나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데이터를 쏘아보내는 확장의 단계죠. 아, 챕터 15랑 16에 등장하는 슬랙이나 텔레그램 같은 연동이군요. 저는 특히 내 이메일함을 24시간 감시하는 기능, 메인 16-1 파이썬 코드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파이썬 코드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구글이나 네이버 이메일을 읽어드려요. 그러다가 이메일 제목이나 내용에 내가 미리 설정해둔 VIP 고객이라던가 긴급 같은 특정 키워드가 발견되면 그 즉시 내 스마트폰의 슬랙 앱으로 알림을 확 날려주는 구조더라고요. 네네. 이게 기술적으로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내 PC의 파이썬이랑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 그리고 슬랙 서버가 서로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PI입니다. API요? 네, API는 쉽게 말해서 아주 잘 훈련된 식당의 웨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파이썬 코드는 손님이고 구글이나 슬랙의 서버는 주방이죠. 손님과 주방. 네. 파이썬 코드가 구글 웨이터에게 야, 방금 도착한 메일 중에 VIP라는 단어가 있는 것만 메뉴판에서 찾아서 갖다 줘 라고 요청을 딱 하면 웨이터가 주방에서 그 조건에 맞는 메일만 쟁반에 담아 가져옵니다. 오, 깔끔하네요. 그럼 파이썬 코드는 다시 슬랙 웨이터를 불러서 이 내용을 내 스마트폰 단체방 테이블로 전송해줘 라고 주문을 넣는 겁니다. 서로 전혀 다른 언어와 시스템을 가진 거대한 플랫폼들이 API라는 이 공통의 웨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큰 그림을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와, 이메일을 감시하다가 조건에 맞는 중요도까지 자기가 판단해서 내 폰으로 직보를 하다니 이건 진짜 비싼 연봉 주고 고용해야 하는 실제 인간 비서가 하는 업무를 완전히 시스템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챕터 17에 텔레그램을 연동하는 대목을 보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나에게 알림을 주는 걸 넘어서요. 누군가 텔레그램 보트에게 질문을 던지면 파이썬 코드가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오토리플라이 기능까지 구축하더라고요. 사실 이 지점이 자동화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싹 변하는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요? 네, 앞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엑셀 문서를 만드는 건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작업의 대체였잖아요.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손발만 움직이는 거였죠? 하지만 슬랙이나 텔레그램과 연동해서 특정 키워드에 반응하고 조건에 따라 답변을 자기가 뱉어내는 2단계부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판단과 소통의 대체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판단과 소통이요? 네, 여러분이 곤히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의 규칙을 이식받은 텔레그램 봇은 지구 반대편 클라이언트의 문의에 나를 대신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내 지시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분신, 일종의 아바타가 생겼다는 거네요. 자, 이제 이 심층 탐구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곳, 궁극의 통제 단계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지금까지 우리는 봇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받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스마트폰 위에 떠있는 하나의 앱과 소통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챕터 18 마지막 장에서는 파이썬으로 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 그 자체를 직접 원격 제어하는 무시무시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앱의 표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쑥 들어가는 작업이죠. 이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사이트에서 ADB라는 특별한 도구를 다운로드해서 연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 말이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마우스를 제어할 때는 그저 내 PC 모니터 위에서 좌표값 몇 개 입력해서 겉핥기식으로 클릭하는 되게 소박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ADB라는 다리를 나서 내 개인정보랑 금융정보의 집약체인 스마트폰 전체를 통째로 외부 스크립트가 조종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손 안 대고 폰을 만지겠다는 편리함을 얻으려다가 기계에게 너무 거대한 권한의 열쇠를 그냥 덥석 넘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위험성을 감지하셨다면 시스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ADB, 즉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는 본래 일반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거죠?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이 폰의 내부 시스템을 속속들이 뜯어보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열어두는 일종의 둔문, 즉 관리자용 통로예요. 집으로 치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의 배관이랑 전기 배선을 직접 싹 다 통제할 수 있는 지하실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짜놓은 코드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누군가 내 PC의 파이썬 환경을 해킹하기라도 한다면 그 마스터키를 통해서 내 폰의 화면을 맘대로 캡처하고 문자를 빼돌리고 아무 앱이나 실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버리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막강한 통제력을 얻는 대신에 그만큼 거대한 보안 터널을 활짝 열어두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고급 개발자와 초보자의 차이는 코드를 얼마나 길게 짜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운영체제의 권한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서 갈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명령어를 치기 위해서 시스템의 어느 문을 열고 있으며 이 통제권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단순히 기능이 신기하다고 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게 아니라 이 도구가 가지는 권한의 무게를 명확히 이해하고 안전장치를 쥐은 상태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의 지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 문서가 주는 진짜 교훈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롭고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1초 단위로 인간을 흉내내며 마우스를 클릭하는 유령을 만들고 엑셀과 워드를 조립해서 붉은 도장이 딱 찍힌 수료증을 대량 생산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에 맞는 중요 메일만 쏙쏙 골라서 내 폰으로 알려주는 충실한 비서를 거쳐서 마지막엔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배관을 뜯어내 원격 제어하는 궁극의 권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 완성된 결과물만 딱 보면 마치 대단한 마법이나 고도의 인공지능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어떠셨나요? 글쎄요, 생각보다 원리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복잡해 보이는 자동화도 마우스를 제어하는 파이오토 GUI, 엑셀을 읽는 오픈파이 엑셀, 시간을 맞추는 스케줄, 이런 아주 작은 레고 블록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조립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완성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 레고 블록들을 직접 이용해서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 업무를 조립하고 해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10분의 단순 타이핑만 스크립트에게 싹 넘겨주더라도 1년이면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여유와 통찰의 시간을 벌어다 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 뭔가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청사진은 철저하게 인간이 짜놓은 고정된 규칙 안에서만 마우스를 움직이고 알림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만약 A라면 B를 해라 이런 식이죠. 그렇죠. 룰 베이스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행동과 데이터 전송을 이렇게나 완벽하게 수행하는 이 자동화 스크립트의 뼈대 안에 최근 쏟아져 나오는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대규모 AI 모델이 두뇌로 싹 이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운데요. 단순히 메일 제목에서 VIP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찾는 수준을 아예 넘어섭니다. 거래처가 보는 이메일의 그 미묘한 단어 선택에서 숨겨진 분노나 실망감 같은 행간의 감정을 AI가 스스로 분석해냅니다. 감정까지 읽는군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 가장 부드럽게 풀릴 완벽한 타이밍을 스스로 딱 계산해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슬랙과 메일함을 직접 조작해 가장 정중하고 논리적인 사과 메일을 보내 업무를 무마시켜버린다면요. 소름 돋네요. 과연 그때 이 모니터 너머에서 진짜로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세상을 돌리고 있는 주체는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립해놓은 저 완벽한 알고리즘일까요? 여러분의 비서가 여러분의 판단마저 대체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혀줄 흥미로운 지식의 청사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